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의 먹거리 장만 방법과 도구의 발달. 우리는 흔히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을 사막에서 사는 사람들로 생각하지만 원래 대부분 원주민은 그렇지 않았다. 그들의 인구 밀도는 강우량에 따라 바뀌었고 강우량은 육지 야생 동식물의 생산량에 영향을 미치므로 바다, 강, 호수 등에서 나오는 수산물의 양에 따라서도 변화했다. 원주민의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곳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가장 다습하고 생산적인 지역들이었다. 바로 동남부의 머리 달린 강 유역, 동부와 북부 해안, 서남부 끝부분 등이다. 현대 오스트레일리아에서도 유럽인 정착민들은 이들 지역에 가장 밀집해 있다. 우리가 지금 원주민을 사막에 사는 사람들로 생각하는 이유는 유럽인이 살기 가장 좋은 지역의 원주민을 모조리 죽이거나 몰아내서 원주민은 유럽인이 탐내지 않던 지역에만 간신히 남았기 때문이다. 지난 5천여 년에 걸쳐 이렇게 생산성이 높은 일부 지역에서는 원주민이 먹거리를 장만하는 방법도 점점 발달했고 인구 밀도도 높아졌다. 오스트레일리아 동부에서는 양도 풍부하고 전분도 많지만 독성이 매우 강한 소철류의 씨앗에서 독을 걸러내거나 발효해서 먹을 수 있게 하는 기술들이 개발되었다. 전에는 버려졌던 오스트레일리아 동남부의 도지대에도 여름철마다 원주민이 찾아들기 시작했다. 그들은 소철류의 열매와 참맛뿐만 아니라 철 따라 이동하다가 막대한 수가 모여 동면하는 보곡나방도 잡아먹었다. 이 나방을 불에 구우면 군밤 같은 맛이 난다. 더 많은 먹거리를 장만하기 위해 새로 개발한 또 한 가지 방법은 머리 달린 강 유역의 민물 장어 양식장이었다. 이 강 늪지대에서는 무기에 따라 수심이 달라지는데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은 최장 2.4km에 달하는 정교한 수로를 건설해 장어들이 이 늪에서 저 늪으로 옮겨 다닐 수 있게 했다. 장어를 잡는 방법도 어사를 치거나 막다른 수로에 통발을 놓는 방법, 수로를 돌담으로 막고 한 곳만 터놓은 후 그 자리에 그물을 치는 방법 등으로 발전했다. 수심이 다른 여러 위치에 골고루 통발을 놓아두면 수심이 달라짐에 따라 번갈아 가면서 장어를 잡을 수 있었다. 이 같은 양어장을 처음 건설할 때는 많은 노력이 필요했겠지만 일단 만들기만 하면 수많은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었다. 19세기 유럽인은 장어 양식장이 있는 곳에서 연암은 채의 집으로 이루어진 원주민 촌락을 발견했다. 이들 촌락의 고고학적 유적지 중에는 돌로 지은 집이 146채나 있었던 곳도 남아있는 것으로 미루어 계절에 따라 일시적으로나마 수백 명이 거주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오스트리아 동부와 북부에서 이루어진 또 하나의 발전은 야생 기장의 씨앗을 수확하기 시작한 일이다. 이 기장은 중국 초기 농업에서 주식의 하나였던 수수와 동일한 속으로 분류되는 식물이었다. 원주민은 돌칼로 기장을 베어 낫가리도로 쌌다가 나다를 털어 종자를 거두었고 이것을 가죽 자루나 나무 그릇에 보관했다가 맷돌에 갈아 먹었다. 이 과정에서 수용했던 수수용 돌칼이나 맷돌 등의 도구는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서 야생 벼의 식물의 종자를 가공 처리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발명했던 도구들과 비슷했다.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이 먹거리를 장만하던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도 특히 기장을 수확한 일은 농작물 생산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가장 컸다고 할 수 있다. 지난 5천년 동안 이렇게 먹거리를 장만하는 방법들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도구들도 함께 나타났다. 돌칼이나 돌촉의 크기가 작아짐에 따라 종전에 사용하던 큰 석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예리한 날의 길어진 셈이었다. 날을 갈라 만든 돌도끼도 처음에는 오스트레일리아의 일부 지역에만 있었지만 이제는 널리 퍼졌다. 그리고 천년 사이에는 조가비로 만든 낚시 바늘도 등장했다. 고립성과 인구 규모가 오스트레일리아의 기술 태보에 미친 영향. 19세기 유럽인은 장어 양식장이 있는 곳에서 연암은 채의 집으로 이루어진 원주민 촌락을 발견했다. 이들은 촌락의 고고학적 유적지 중에는 돌로 지은 집이 146채나 있었던 곳도 남아있는 것으로 미루어 계절에 따라 일시적으로나마 수백 명이 거주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어째서 금속기, 문자, 정치적으로 복잡한 사회 등을 탄생시키지 못했을까?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원주민이 계속 수렵체질민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12장에서 14장에서 보았듯이 다른 대륙에서 그러한 발전이 이루어진 사회는 한결같이 인구가 많고 경제적으로 전문화된 식량 생산자의 사회였다. 더욱이 오스트레일리아는 건조하고 척박하며 종잡을 수 없는 기후 때문에 수렵체질민 인구는 수십만 명 수준을 넘지 못했다. 고대 중국이나 중앙아메리카의 수천만 인구와 비교했을 때 오스트레일리아의 이 같은 인구 규모는 잠재적인 발명가의 수가 훨씬 적었다는 뜻이며 새로운 발명품을 받아들여 실험하려는 사회의 수도 훨씬 적었다는 뜻이다. 더구나 이 수십만 명으로 이루어진 여러 사회가 서로 가깝게 상호작용을 하도록 조직되어 있는 상태도 아니었다. 오스트레일리아를 바다에 비유한다면 비교적 생산성이 높은 지역들은 생태학적 섬이었으며 섬과 섬 사이에는 인구가 매우 희박한 사막이 가로막고 있었다. 각각의 섬에는 대륙 전체 인구 중 극히 일부분만이 살았는데 서로 거리가 멀어서 상호작용은 매우 뜸했다고 할 수 있다. 비교적 비가 많고 생산성이 높은 동부에서도 사회와 사회 사이의 교환은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한 예로 동북부인 퀸즐랜드주의 열대우림과 동남부인 빅토리아주의 온대강 우림은 3,000km 남짓 떨어져 있다. 이것은 로스앤젤레스와 알래스카의 거리에 맞먹는 지리적 생태적 거리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지역적으로 또는 대륙 전체에 걸쳐 몇 가지 기술이 퇴보한 현상도 이처럼 인구가 모여드는 중심지들이 고립되어 있는 데다가 그 각각의 인구가 비교적 적었기 때문일 것이다. 오스트레일리아만의 독특한 무기인 부메랑도 동북부 케이프 요크 반도에서는 버림받았다. 또 유럽인이 서남부 원주민을 처음 만나던 당시 그 원주민은 조개류도 먹지 않았다. 약 5,000년 전의 고고학적 유적에서 발견되는 작은 돌촉의 용도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채 불확실하게 추정하고 있다. 쉽게 생각한다면 미늘이 달린 창촉으로 사용되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 화살에 사용되는 미늘 달린 돌촉 모양과 너무 흡사하다. 만약 그 돌촉이 정말 그런 용도로 쓰였다면 오늘날 뉴기니에는 활과 화살이 있고 오스트레일리아에는 없다는 이 수수께끼가 더욱 복잡해진다. 어쩌면 오스트레일리아 대륙 전역에서 한때는 활과 화살이 사용되었다가 다시 버려진 것인지도 모른다. 이 같은 예들을 보면서 우리는 일본에서 총을 포기하고 폴리네시아 대부분 지역에서 활과 화살, 토끼를 포기하는 등 고립되어 있던 여러 사회에서 각종 기술을 포기했던 일들을 떠올리게 된다. 오스트레일리아 일대에서 기술을 잃어버린 가장 극단적인 사례는 오스트레일리아 동남부 해안에서 200km가량 떨어진 태즈메니아 섬의 경우다. 해수면이 낮았던 홍적세 때는 현재 태즈메니아와 오스트레일리아 사이를 갈라놓은 야트막한 베스 해협도 마른 땅이었다. 따라서 태즈메니아에 살던 사람들은 지금보다 더 넓었던 오스트레일리아 대륙에 함께 살던 사람들의 일부에 불과했다. 그러다가 약 1만 년 전 마침내 이 해협에 바닷물이 들어오면서 태즈메니아인과 오스트레일리아 본토인은 서로 단절되고 말았다. 어느 쪽에도 베스 해협을 건너갈 만한 배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때부터 태즈메니아의 수렵체질민 4,000여 명은 지상의 어떤 인류와도 접촉이 끊어지고 공상 과학 소설이나 찾아볼 수 있는 철저한 고립 속에서 살게 되었다. 1642년에 와서 유럽인이 처음 태즈메니아인을 만났을 때 그들은 근대 세계의 모든 민족을 통틀어 가장 단순한 물질문화를 갖고 있었다. 그들도 본토 원주민과 마찬가지로 금속기를 갖지 못한 수렵체질민이었다.
게다가 그들은 본토에서 널리 사용되는 기술조차 없는 것이 많았다. 민을 달린 창도 없었고 뼈로 만든 도구는 아무것도 없었으며 구매랑, 단석기, 자루 달린 석기, 바늘, 낚싯바늘, 그물, 삼지창, 통발 등도 없었다. 또 물고기를 잡아먹거나 바느질을 하거나 불을 피우지도 못했다. 이 같은 기술 중에는 태즈메이니아가 고립된 후 오스트레일리아 본토에 도착하거나 새로 발명된 것들도 있다. 그런 경우에는 얼마 안 되는 태즈메이니아 인구로는 그 같은 기술을 독립적으로 발명할 수 없었을 거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 밖의 기술들은 태즈메이니아가 오스트레일리아 본토의 일부였을 때 그곳에서 들어왔다가 나중에 태즈메이니아가 문화적으로 고립되면서 잃어버린 것들이다. 예를 들어 태즈메이니아의 고고학적 기록을 조사해 보면 BC 1500년경에 고기잡이가 사라지고 송곳이나 바늘 같은 골기들이 사라졌음을 알 수 있다. 약 1만 년 전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오스트레일리아나 태즈메이니아에서 분리된 작은 섬들 가운데 적어도 3곳, 플리러스, 캥거루, 킹섬에서는 처음에 200에서 400명이었던 인구가 완전히 소멸되고 말았다. 태즈메이니아와 이들섬 세 섬은 세계사에서 폭넓은 의미를 갖는 하나의 결론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데 이것은 겨우 몇백 명 정도 인구로서 완전히 고립된 상태에서 영원히 존속할 수 없었다는 결론이다. 인구가 4,000명이라면 1만 년 정도는 생존할 수 있었지만 문화적 손실이 상당히 많았고 발명을 하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또 피해가 상당히 컸기 때문에 결국 그들의 물질 문화는 극히 단순해질 수밖에 없었다. 오스트레일리아 본토의 수렵 체집민 30만 명은 태즈메이니아인에 비하면 인구가 많은 편이었고 덜 고립되어 있었지만 그래도 모든 대륙 중 가장 적은 인구였고 가장 고립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만은 틀림없었다. 오스트레일리아 본토에서 확인된 여러 가지 기술의 현상이나 태즈메이니아의 사례를 볼 때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의 기술이 다른 대륙보다 적었던 까닭은 독립성과 인구 규모가 기술의 발전과 유지에 미친 영향, 태즈메이니아의 경우보다는 덜 극단적이지만 어쨌든 동일한 영향 때문이기도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것으로 미루어 본다면 세계에서 가장 큰 대륙 유라시아와 그보다 작은 아프리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같은 대륙들 사이에 기술적 차이가 생긴 점도 똑같은 영향이 작용했기 때문일 것이다. 유랑형 수렵 체집민인 오스트레일리아의 선별적 문화 수용, 이웃에 위치한 인도네시아와 뉴기니의 발전된 기술이 오스트레일리아에 전해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바다 때문에 오스트레일리아 서북부에서 분리되었으며 생태학적으로도 매우 달랐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자체도 몇천 년 전까지는 문화적으로 기술적으로도 벽지였다. 약 4만 년 전 오스트레일리아에 처음 인류가 이주한 뒤부터 BC 1500년경 딩고가 나타나기까지는 인도네시아에서 오스트레일리아로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었다는 증거가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딩고는 오스트레일리아인의 팽창이 절정에 달했을 때 남중국에서 인도네시아를 거쳐 오스트레일리아에 들어왔다. 오스트로네시아인은 인도네시아의 모든 섬을 정착했다. 그 중에는 오스트레일리아의 가장 가까운 두 섬인 티모르 섬과 타닌 바르 제도, 오늘날의 오스트리아 제도로부터 약 각각 440km, 330km 거리도 포함되어 있었다. 오스트로네시아인은 태평양을 가로질러 팽창하는 과정에서 그보다 훨씬 먼 거리로 얼마든지 항해했으므로 설령 딩고라는 뚜렷한 증거물이 없었더라도 우리는 그들이 오스트레일리아에 여러 번 도착했을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역사 시대의 오스트레일리아 서북부에는 해마다 인도네시아, 슬라웨시,
네베스 섬의 마카사르, 남 술라웨시주의 주도이며 현재 지명은 우중판당이다. 지방에서 돛을 단 카누들이 찾아왔는데 그것은 1907년 오스트레일리아 정부가 중단시킬 때까지 지속되었다. 고고학적 증거에 따르면 이 같은 방문은 천년경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일찍 시작되었을지도 모른다. 이런 방문의 주된 목적은 해삼을 얻기 위해서였다. 불가사리의 친척인 이 생물은 마카사르에서 중국으로 수출되어 정력제로 잘 알려졌으며 국을 끓일 때 귀중한 재료로 사용되기도 했다. 매년 마카사르인이 찾아올 때마다 이루어진 교육은 당연히 오스트레일리아 서북부에도 많은 흔적을 남겼다. 마카사르인은 해안의 야영지에 타마린드, 열대산 콩과 상록수도 그 열매는 식용이나 약용으로 쓰임을 심어주었고 원주민 여자들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많이 낳았다. 그들은 천, 금속기, 토기, 유리 등을 교육품으로 가져왔지만 원주민이 그런 물건을 손수 만드는 방법을 배우지는 못했다. 다만 원주민은 그들에게서 몇몇 단어와 의식, 그 밖에 돛을 단 마상이, 통나무를 파서 만든 작은 배, 카누 이용법, 담뱃대를 이용한 담배 피우는 법 등을 배웠다. 그러나 이 같은 영향을 받았다고 해서 오스트레일리아 사회의 본질이 달라지진 않았다. 마카사르인이 찾아와서 일어났던 일보다는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 더 중요하다. 마카사르인은 오스트레일리아에 정착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인도네시아와 마주보고 있는 오스트레일리아의 서북부 일대가 너무 건조해서 마카사르인의 농업 환경에는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만약 인도네시아에서 마주 보이는 지역이 오스트레일리아 동북부의 열대우림이나 사바나 지역이었다면 마카사르인이 그곳을 정착할 수 있었겠지만 그들이 그렇게 멀리까지 여행했다는 증거는 없다. 이처럼 마카사르인은 소수가 찾아온 일시적 방문에 그쳤을 뿐 내력적으로 깊이 들어가지는 않았으므로 오스트레일리아에서도 얼마 안 되는 범위의 해안에 살던 몇몇 집단만이 마카사르인과 접촉했을 뿐이다. 이들 소수의 오스트레일리인조차 마카사르의 문화와 기술에서 극히 일부분을 맛보았을 뿐으로 벼를 심는 밭과 돼지, 촌락, 작업장 등 마카사르 사회의 모든 것을 접하지는 못했다. 오스트리아인은 항상 유랑형 수렵 체질민이었으므로 마카사르인의 산물이나 관례 중에서도 자기들 생활 방식에 맞는 것만을 받아들였다. 돛을 단 카누도 좋고 담뱃대도 좋지만 윤곽로나 돼지는 사양했던 것이다. 인류의 문화와 기술 전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지리적 환경. 오스트레일리아인이 인도네시아의 영향에 저항한 일보다 훨씬 더 놀라운 것은 뉴기니에서 온 기술과 문화에도 저항했다는 사실이다. 토로스 해협이라는 가느다란 띠 모양의 바다를 사이에 두고 뉴기니의 농경민들은 뉴기니 언어를 사용했고 돼지, 토기, 활과 화살 등을 갖고 있었지만 오스트레일리아의 수렵 채집민은 오스트레일리아의 언어를 사용했고 돼지, 토기, 활과 화살을 갖지 못했다. 더구나 이 해협은 비록 광활한 바다로 이루어진 장애물이기는 했지만 그 사이에는 많은 섬이 흩어져 있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섬, 무랄루그 섬은 오스트레일리아 해안에서 16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다. 오스트레일리아와 이들 섬 사이에서는 교역을 목적으로 한 정기적인 방문이 이뤄졌으며 이들 섬과 뉴기니 사이에도 마찬가지였다. 수많은 원주민 여자가 무랄루그 섬 남자들의 아내가 되었고 그들은 거기서 채소밭과 활과 화살을 볼 수 있었다. 그런데도 어째서 뉴기니의 문물들은 오스트레일리아에 전해지지 않았을까? 토로스 해협에 존재했던 이 같은 문화적 장애물이 놀라운 일로 비치는 까닭은
오스트레일리아 해안에서 16km 거리에 집약적 농업과 대지가 있는 제대로 된 6인이 사회가 상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 케이프 요크의 원주민은 6인인 본토인을 본 적도 없었다. 교역은 먼저 6인이와 6인이에서 가장 가까운 섬들 사이에서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는 이들 섬과 해협 중간쯤에 있는 마브이아그 섬 사이에서 그 다음엔 마브이아그 섬과 더 멀리 있는 바두 섬 사이에서 또 그 다음은 바두 섬과 무랄루그 섬 사이에서 그리고 그제서야 비로소 무랄루그 섬과 케이프 요크 사이에서 교역이 이루어진 것이다. 6인이 사회의 문화는 이러한 섬들을 거치는 동안 상당히 약화되었다. 이들 섬에는 돼지가 귀하거나 아예 없었다. 토로스 해협의 주변에 살던 6인이 남부의 저지인들은 6인이 고지대에서와 같은 집약적인 농업을 하지 못하고 고작 화전 농업이나 하면서 해산물 채취, 수렵, 채집 따위에 크게 의존했다. 더구나 이 같은 화전 농업조차 6인이 남부에서 여러 섬에 걸쳐 오스트리아에 가까워질수록 중요성이 차츰 줄어들었다. 가령 오스트리아에 가장 가까운 무랄루그 섬은 건조해서 농업에는 부적합했으므로 사람들도 얼마 살지 않았고 그들은 주로 해산물, 야생 참마, 맹그로브 열매 따위를 먹고 살았다. 토로스 해협을 사이에 두고 있는 6인과 오스트리아의 접촉은 이처럼 아이들의 전화놀이를 연상시키는 것이었다. 아이들이 둥글게 모여 앉아 먼저 한 아이가 두 번째 아이의 귀에 낱말 하나를 속삭이고 그 아이는 자기가 방금 들었다고 생각하는 낱말을 세 번째 아이에게 전달해 주는 식으로 해서 마지막 아이가 다시 첫 번째 아이에게 그 말을 속삭일 때는 이미 처음에 시작했던 그 아이가 다시 첫 번째 아이에게 그 말을 속삭일 때는 이미 시작했던 그 낱말과는 전혀 다른 낱말로 바뀌어 있게 되어 마련이다. 토로스 해협의 여러 섬 사이의 교역도 그러한 전화놀이와 같아서 케이프 요크의 원주민에게 전해질 때쯤에는 이미 본래의 6인이 사유하는 완전히 다른 형태를 띄었던 것이다. 그리고 무랄루그 섬 사람들과 케이프 요크 원주민의 관계를 마치 그 섬 선생님들이 가르쳐주는 문화를 원주민이 열심히 배우기만 했던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로 착각해서도 안 된다. 실제로 사람 사냥을 목적으로 하거나 신부감으로 삼기 위해 여자를 빼앗는 전쟁과 교역이 번갈아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6인의 문화가 거리적인 문제와 전쟁 때문에 많이 희색되긴 했지만 오스트리아에 미친 영향이 아주 옅지는 않았다. 6인과 결혼하자 돌돌 말린 머리카락 등 6인의 신체적 특징들이 케이프 요크 반도에도 전해졌다. 케이프 요크의 4개 연어에는 오스트리아에서 보게 되는 문소들이 있는데 이는 아마 6인이 언어의 영향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오스트리아에 전해진 요소들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6인이에서 오스트리아 내륙 깊숙이 전파된 조가비로 만든 낚싯바늘과 케이프 요크 반도를 따라 전파된 아우트리거, 배의 전복을 방지하는 장치, 카누 등을 꼽을 수 있다. 6인이의 북, 의식용 가면, 장례, 기둥, 담뱃대 등도 케이프 요크도에 도입되었다. 그러나 케이프 요크 원주민은 농업을 도입하지 않았는데 무랄루크 섬에서 목격한 농업이 너무 비운작했던 것이 한 이유였다. 그들은 돼지도 도입하지 않았다. 섬에는 돼지가 간혹 있거나 아예 없었지만 어차피 농업이 아니면 돼지를 먹여 살리는 힘든 일이었다. 그들은 활과 화살을 도입하지 않고 전처럼 창이나 투창기만을 사용했다. 오스트레일리아도 넓고 6인이도 넓다. 그러나 이렇게 넓은 두 땅덩어리가 접촉한 것은 매우 약화된 6인이의 문화를 지닌
토로스 해협 여러 셈의 섬의 몇몇 소집단과 케이프 요크의 몇몇 원주민 소집단의 교육에 국한되었던 것이다. 그곳 원주민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활과 화살 대신 창을 사용하고 그 밖에도 희석된 유기니 문화의 여러 가지 문물을 모았으면서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유기니 문화는 오스트레일리아의 다른 지역에도 전달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유기니 문물 중 오스트레일리아에 널리 전파된 것은 조가비로 만든 낚시바늘 뿐이었다. 만약 유기니의 한랭선 고지대에 살던 농경민 수십만 명과 오스트레일리아 동남부의 한랭성 고지대에 살던 원주민이 가까이 접촉했다면 유기니의 집약적 식량 생산과 문화는 대대적으로 오스트레일리아에 전해졌을 것이다. 그러나 유기니의 고지대와 오스트레일리아 고지대를 갈라놓은 간격 3,200km로 이들의 간격 3,200km로 이들의 생태학적 환경이 매우 달랐다. 그러므로 오스트레일리아인이 과연 유기니 고지대의 문물을 관찰하고 도입할 수 있겠었겠는지 추측해 본다면 그들에겐 유기니 고지대는 달나라만큼이나 까마득하게 느껴졌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인 유기니의 석기시대형 농경민이나 인도네시아의 철기시대형 농경민들과 더불어 교역하면서도 석기시대와 같은 유랑형 수렵체질민으로 남은 이유는 얼핏 보기에는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이 유난스레 완고했던 탓으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좀 더 자세히 생각해보면 그 현상은 인류의 문화와 기술이 전달되는데 지리적 환경의 역할이 지대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뿐이다. 유럽인의 유기니 정복 의지가 좌절된 요인. 이제부터 살펴보아야 할 것은 유기니와 오스트레일리아 석기시대의 사회가 철기시대 유럽인이 만난 이다. 1526년 포르투갈의 한 해양탐험가가 유기니를 발견했다. 1828년 네덜란드가 서쪽 절반을 차지했고 1884년 영국과 독일이 동쪽 절반을 나누어 가졌다. 최초의 유럽인이 해안 지방에 정착해 내륙에 침투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1960년에는 이미 대부분 유기니인이 유럽 정부의 정치적 통제를 받고 있었다. 유기니인이 유럽을 식민지화하지 못하고 그 반대가 된 까닭은 명백하다. 유럽인은 바다를 건너 유기니에 도착할 수 있는 배와 나침반을 가졌고 유기니를 지배하기 위한 지도와 상세한 설명서나 행정 서류 등에 필요한 문자 체계와 인쇄기를 가졌다. 그뿐 아니라 배와 군대와 관리자를 조직해 파견할 수 있는 정치 제도를 가졌고 활과 화살과 곤봉으로 저항하는 유기인을 사상할 수 있는 총을 가졌다. 그러나 유럽인 정착민들의 수는 언제나 매우 적었고 오늘날에도 유기니 인구 대다수는 유기니 원주민이다. 오스트레일리아, 남북아메리카,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지에 유럽인의 정착촌이 많고 오래 지속되어 원래 그곳에 있던 원주민을 교체하고 넓은 지역을 차지한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어째서 유독 유기니만 그렇게 달랐을까? 주된 이유는 바로 유기니 저지대에 정착하려는 유럽인의 계획을 1880년대까지 번번이 좌절시킨 요인, 즉 말라리아를 비롯한 열대성 질병이었다. 11장에서 논의한 것과 같은 급성 대중성 유행병은 하나도 없었다. 비록 실패하긴 했지만 저지대에 정착하려고 했던 계획 중 가장 야심찬 시도는 1880년경 프랑스의 레 후작이 유기니 인근 아일랜드 섬에서 시행한 계획이다. 이 계획은 3년 동안 이주민 1000명 중에서 930명이 죽는 것으로 끝났다. 현대의학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오늘날에도 내 친구들 중 미국인이나 유럽인 여러 명이 말라리아나 간염에 걸려 유기니를 떠나야 했고 나 자신도 유기니에 머물다가 어느 해에 말라리아에 걸렸고
어느 해에는 이질에 걸려 고생했다. 유럽인은 이렇게 유기니 저지대의 병원균 때문에 속속 쓰러졌다. 어째서 유기니는 유라시아의 병원균 때문에 쓰러지지 않았을까? 물론 유기니도 덜어 감염되긴 했지만 오스트레일리아와 남북 아메리카 원주민 대부분이 죽은 것처럼 대규모는 아니었다. 유기니인에게 다행스러웠던 것은 1880년대까지 유기니에는 아직 유럽인의 영구적인 정착촌이 없었다는 점이다. 그 무렵에는 이미 공중위생학이 많이 발전해 천연두를 비롯한 유럽 전염병을 억제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오스트로네시아인의 팽창과 함께 뉴기니에는 벌써 3,500년 동안이나 인도네시아에서 정착민이나 상인들이 들어왔다. 그러므로 뉴기니는 유라시아의 병원균에도 오랫동안 노출되어 있었으므로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에게 비해 정착력을 훨씬 더 많이 축적했던 것이다. 뉴기니에서 유럽인이 심각한 건강 문제를 겪지 않아도 되는 지역은 말라리아의 고도 한계선보다 높은 고지대뿐이다. 그러나 고지대에는 이미 뉴기니인이 조밀한 인구 밀도로 살고 있었고 그곳에 유럽인이 진출하기 시작한 것은 1930년대 일이었다. 그때까지 몇 세기 동안 유럽의 식민 정책은 원주민을 대량 학살하거나 내쫓음으로써 백인들이 정착할 만한 땅을 확보하는 것이었지만 이 무렵 오스트레일리아나 네덜란드의 식민 정부는 이미 그 같은 만행까지 저지를 생각은 없었다. 유럽은 정착민에게 또 한 가지 장애가 된 것은 뉴기니에서 유럽의 농작물과 가축, 식생활 등에 적합한 환경이나 기후를 갖춘 지역이 없었다는 점이다. 오늘날에는 호박, 옥수수, 토마토 등 열대 아메리카산 농작물이 도입되어 소량 재배되며 파푸아 뉴기니 고지대에는 차와 커피를 재배하는 농장도 있지만 밀, 보리, 완두콩 등 유럽의 주요 작물은 끝내 성공하지 못했다. 그리고 뉴기니에 도입되어 소량으로 사육되는 소화용수는 유럽인과 마찬가지로 열대성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다. 따라서 뉴기니 식량 생산에서는 뉴기니인이 수천 년에 걸쳐 완성한 농작물과 농업 방식이 아직도 지배적이다. 질병, 위험한 지형, 식생활 따위의 모든 문제점 때문에 결국 유럽인은 뉴기니 동반부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그 지역은 뉴기니인이 차지하고 다스리게 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영어 알파벳으로 글을 쓰며 영국인 제도를 모방한 민주주의 정치 체제 속에서 살고 해외에서 제조한 총을 사용한다. 하지만 뉴기니 서반부는 또 달랐다. 이 지역은 1963년 인도네시아가 네덜란드에서 넘겨받아 이리안지아주로 개칭했으며 오늘날 인도네시아인이 인도네시아 위주로 다스리는 땅이다. 지금도 지방 인구는 뉴기니인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도시 인구는 주로 인도네시아인이 차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인의 이주를 장려하는 정부 시책의 결과다. 인도네시아인은 뉴기니인과 마찬가지로 오래전부터 말라리아를 비롯한 열대성 질병을 경험했으므로 유럽인처럼 심각한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다. 그리고 식생활 면에서도 유럽인에 비하면 잘 적응할 수 있었다. 인도네시아 농업에는 이미 바나나와 고구마를 비롯해 뉴기니 농업의 몇 가지 주요 작물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중앙 집권적인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리안 자야에서 총력을 기울여 일으키는 변화들은 곧 3,500년 전 뉴기니에 도착하기 시작했던 오스트레네시아인이 연속적으로 팽창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인이야말로 현대의 오스트로네시아인이기 때문이다. 유럽의 총기 병원균 쇠가 원주민을 제거했다.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이 유럽을 식민지화하지 못하고 유럽인이 오스트레일리아를 식민지화하게 된 까닭은
까닭도 뉴기니아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뉴기니아의 운명과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의 운명은 사뭇 달랐다. 오늘날 오스트레일리아 인구 대부분을 차지하는 오스트레일리아를 지배하는 사람들은 비원주민 2천만 명이다. 그 대부분은 유럽계 민족이지만 오스트레일리아가 1973년에 백호주의 이민 정책을 포기한 이후 아시아인도 차츰 증가하고 있다. 원주민 인구가 80%나 감소해 유럽인이 정착하기 시작한 무렵의 약 30만 명에서 1921년에는 최저 6만 명으로 줄어들었다. 오늘날 원주민은 오스트레일리아의 핫 유층에 형성하며 많은 원주민이 선교회나 정부 보조금에 의존해 살거나 백인들의 목장에서 일꾼 노릇을 한다.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은 어째서 이처럼 유기인에 비해 훨씬 운이 나빴을까? 근본적인 이유는 우선 유럽의 총기, 병원들, 쇠가 원주민을 제거하는 데 큰 몫을 담당했다는 사실,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가 적어도 일부 지역은 유럽인의 식량 생산과 정착에 적합했다는 사실이다. 오스트레일리아의 기후와 토양으로 인해 어려움은 앞서도 강조했지만 그저 가장 생산성이 높거나 비옥한 지역에서는 유럽식 농경이 가능했다. 현재 오스트레일리아 온대 지방의 농업 형태는 유라시아의 온대성 주요 작물인 밀, 오스트레일리아의 주식, 보리, 귀리, 사과, 포도 등과 더불어 아프리카 사헬지대 원산인 수수와 목화, 그리고 안데스 원산 감자가 주를 이룬다. 비옥한 초승달 지대 농작물이 최저 한계선 너머에 있는 오스트레일리아 동북부의 열대 지방 퀸즐랜드주에서는 유럽계 농병민들이 도입한 유기니 원산의 사탕수수, 열대 동남아시아 원산의 바나나와 감귤류, 열대 남아메리카 원산의 땅콩 등이 재배된다. 가축 면에서는 유라시아의 양이 도입되면서 농업에 부적합한 오스트레일리아의 건조 지역에서도 식량 생산이 가능해졌고, 그보다 강우량이 많은 지역에서는 농작물과 함께 유라시아의 소를 기른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식량 생산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토종이 아닌 농작물과 동물들이 들여와야 했다. 그러나 이들을 동식물은 오스트레일리아와 기후가 비슷한 세계 여러 지역에서 가축과 작물화되었지만 거리가 너무 멀어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기 전에는 오스트레일리아에 도착하지 못했다. 뉴기니와 달리 오스트레일리아 대부분 지역에는 유럽인을 물리칠 만큼 심각한 질병이 없었다. 다만 오스트레일리아 북부의 열대 지방에는 말라리아를 비롯한 열대성 질병들이 있었으므로 19세기까지도 유럽인은 이 지역에 정착하려던 그력을 번번이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한 시도는 20세기 의학의 발달과 함께 비로소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물론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도 유럽식 식량 생산을 가로막는 한 요인이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가장 생산성 높은 농경지나 목장지가 될 만한 곳마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인구가 가장 조밀한 원주민 수렵 채집민이 차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유럽인이 정착하기 시작하면서 원주민 수는 두 가지 원인 때문에 크게 감소했다. 첫 번째는 원주민을 사살한 일이다. 유럽인이 유기니 고지대로 진출하던 1930년대와 달리 18세기 말이나 19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유럽인은 그 같은 만행을 크게 꺼리지 않았다. 최고의 대규모 학살은 1928년 앨리스 스프링스에서 원주민 31명을 죽인 일이었다. 두 번째 원인은 유럽인에 들어온 병원균에 있었다. 원주민은 이 같은 병원균에 대한 면역성을 얻거나 유전적 저항력을 진화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다. 1788년 유럽인 정착민이 시드니에 도착한 후 채 1년도 지나기 전에 유행병으로 죽은 원주민 시체를 흔히 볼 수 있었다.
가장 많은 원주민을 죽인 질병은 천연두, 인플루엔자, 홍역, 장티푸스, 발진티푸스, 수두, 백일해, 결핵, 매독 등이었다. 이 같은 두 가지 원인 때문에 자율적인 원주민 사회는 유럽식 식량 생산에 적합한 모든 지역에서 제거되고 말았다. 다소나마 무사히 살아남은 사회는 유럽인에게 쓸모가 없는 오스트리아 북부와 서부 지역에 있던 사회들 뿐이다. 그리하여 4만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원주민의 전통은 유럽인의 이주가 시작되고부터 1세기 이내에 거의 사라졌다. 오스트리아에서 사회를 창조한 사람들은 원주민이었다. 이제 이 장 도입부에서 제기했던 문제로 돌아가 보자. 원주민에게 결함이 있었던 게 아니라면 영국의 백인 이주민들은 불과 몇십 년 만에 문자를 갖고 식량을 생산하고 산업화된 민주주의 사회를 창조할 수 있었는데 그 대륙에서 4만 년이 넘도록 살아온 원주민은 여전히 문자를 모르는 유랑형 수렵 체질민으로 남아 있었다는 사실은 과연 무엇으로 설명해야 할까? 이것은 인간 사회의 진화에 대한 완벽하게 제어된 하나의 실험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저 간단하게 인종차별적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단순하다. 영국의 백인 이주민들은 오스트리아에서 문자를 쓰고 식량을 생산하고 산업화된 민주주의 사회를 창조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 사회의 모든 요소를 오스트리아 외부에서 가지고 들어왔다. 가축, 마카다미아 너트를 제외한 모든 농작물, 야금술, 지식, 증기기관, 총, 알파벳, 정치제도, 심지어는 병원군도 마찬가지였다. 이 모든 것은 유라시아에서 1만 년에 걸쳐 이루어진 발전의 최종 산물이었다. 1788년 시드니에 상륙한 이주민들은 진리적 환경이라는 행운을 타고난 덕분에 그 모든 요소를 창조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물려받은 기술 없이 오스트레일리아 또는 뉴기니에서 생존을 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로버트 버크와 윌리엄 윌슨은 글을 쓸 수 있는 만큼 똑똑한 사람들이었지만 원주민이 살고 있는 오스트레일리아 사막에서도 생존할 만큼 똑똑하지는 못했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사회를 창조한 사람들은 다름 아닌 오스트리아인 원주민이었다. 물론 그들이 창조한 사회에는 문자도 없었고 식량 생산도 없었으며 산업화도 민주주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것은 바로 오스트레일리아의 환경이 지닌 특징들 때문이었다.